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얘요. 형광등 소리만 지지직. 마지막 기억은 출동, 총성, 범인, 그리고 펑. 눈을 떠보니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폰을 찾았는데 와이파이 연결도 안 되고 데이터 연결도 안 돼요. 아, 통신사가 또 유심 해킹 당했나? 병실 밖으로 나가보니까 간호사, 의사, 아니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 로비는 텅 비었고 TV는 검은 화면, 안내방송도 안 나와요. 밖으로 나가자 차는 멈춰 있고 신호등은 고장나 있고 도시는 폐허입니다. 그때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눈에 초점 하나 없는 사람이. 이건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인류 멸망 이벤트 시작입니다. 익숙한 미국 좀비 드라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미국 군대가 실제로 만든 공식 대응 계획입니다. 이름도 있어요. CONPLAN 8888 번역하면 좀비 아포칼립스 대응 작전 비상계획 8888. 농담 같죠? 근데 이거 미 국방부 펜타곤의 문서였고 실제로 기밀이었다가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는 아니지만 발생한다면 전쟁보다 끔찍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군대는 미래의 재난을 가정하는 조직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핵전쟁, 대유행 질병, 소행성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죠. 외계인 침공까지 포함된 대응 문서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계획 대부분은 비밀인데 하나만 공개됐습니다. 이름부터 이상한 비상계획 8888 좀비 대응 계획이죠. 그래서 완전히 가상의 적이 필요했고 좀비가 선택된 겁니다. 웃기지만 내용만 보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서는 가장 먼저 좀비를 분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막연한 괴물이 아니라 유형별 위협으로 나누는 거죠. 감염으로 생기는 병원체 좀비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모습이죠. 여기에 방사능 노출로 변형된 좀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더 묘해집니다. 악마적 주술로 움직이는 마법 좀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외계 물질에 오염된 우주 좀비도 등장하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무기화 좀비도 가정합니다.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몸속에 기생체가 들어가 숙주를 조종하는 공생령도 나옵니다. 식물을 먹어치우는 채식 좀비도 따로 다룹니다. 사람을 안 물어도 위험한 이유는 농업 붕괴 때문이죠. 식량이 사라지면 인류는 굶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닭 좀비까지 언급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따온 겁니다. 이제 환경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병원체 좀비는 햇빛에 약할 거라고 봅니다. 자외선이 바이러스 구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에는 둔해지고 밤에 활발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홍수나 화재, 토네이도 같은 재난만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재해마저 무기로 계산한 겁니다. 상상력이 아니라 계산이죠. 생존자 지침도 꽤 현실적입니다. 상수도는 곧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빗물 흡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둡니다. 강물이나 지하수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물 한 모금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도 가정합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죠. 환기 없는 은신처는 감염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계획은 단계별 대응으로 들어갑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좀비 소식이 들리는 즉시 시작됩니다. 군과 민간 기관이 감염 확산을 추적합니다. 질병 경로를 분석하고 확산 속도를 계산하죠. 모든 병력은 생화학 방어 훈련을 다시 받습니다. 이미 하던 훈련이지만 강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좀비를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쪽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죠. 테러 조직이나 비윤리적 기업을 경계합니다. 사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막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전면 대응 단계입니다. 모든 현역과 예비 병력이 소집됩니다. 정부와 군 지휘부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가 가동됩니다. 최소 35일 이상 통제 유지가 목표입니다. 통제가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이때 다른 강대국에도 연락을 취합니다. 군 이동이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좀비 대응이지 전쟁 준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공군은 즉시 공습 준비에 들어갑니다. 국내 좀비 집단이 대상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탕 단계가 시작됩니다. 속도가 핵심입니다. 한 마리라도 남으면 다시 시작이니까요. 도시는 장기 봉쇄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이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안정화입니다. 40일 이상 지난 뒤에야 시작됩니다. 남은 좀비가 있는지 지역을 훑습니다. 고립된 생존자를 찾아 이동시킵니다. 전기와 물, 통신 상태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땅인지 평가하는 거죠. 환경이 안전한지도 확인합니다. 감염이 남아있다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은 정상화 단계입니다. 군이 직접 정부 재건을 돕습니다. 상업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복구합니다. 군은 뒤로 물러나고 민간이 돌아옵니다. 문서상으로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계획의 한계도 솔직하게 적어둡니다. 전담 좀비 부대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완전 박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죠. 그래서 모든 시체를 태우라고 명시합니다. 비효율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공중지휘소 유지도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한계라고 봅니다. 급유하면 한 달도 가능하지만 기지가 먼저 무너질 수 있죠. 지상지휘소 역시 좀비 물량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접과 목재 비축까지 권고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고도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대중매체를 참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씁니다. 군 문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간다는 게 놀랍죠. 상상력이 현실을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좀비가 언급됩니다. 악마 마법 좀비입니다. 총과 폭탄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정하죠. 그래서 군 목사, 법사, 신부, 군 종교인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종교적 대응을 공식 전략으로 넣은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실제 미군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웃자고 만든 설정이지만 구조는 매우 진지합니다. 상상 속 최악의 상황으로 현실을 대비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좀비 아포칼립스 대응작전, 비상계획 8888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계획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